재미없고 딱딱한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역사방송 우리들의 사생활. 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만세. 네, 오늘 방송은 저번화 러시아 혁명에 이어서 이번에는 사회주의와 적색개발주의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저번화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게스트 소개를 빠뜨렸는데 이번화에는 정신을 찾고 게스트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상백군. 아, 죄송합니다. 저희 게스트 이제 이름을 말해버렸는데 게스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전 남상백입니다. 네, 여기 소개해주신 것처럼 그냥 남상백이에요. 청소년학을 전공하고 있고 그냥 인문학에 관심은 많으나 전문 지식은 부족한 그런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 옆에 왼쪽에 계시는 분요. 왜 저분은 이름 안 불러줘요? 네, 이해람. 나태주의 풀꽃 안 읽어봤어요? 이해람은요? 네, 제 이름은 들으신 대로 이해람이고요. 역사를 전공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저는 진행자 이준민이고요. 네, 사회주의와 적색개발주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가 굉장히 불충분하네요. 네, 전 뭐 많이 들었을 테니까 진행자 이준민입니다. 이것부터 듣는 사람 어떡하라고. 아니, 사회주의와 적색개발주의부터 들으면 이해를 못한다는데 최소한 러시아 혁명부터는 들어야 됩니다. 그 전에는 저 자기소개 안 했잖아요, 제대로. 아, 네, 저는 이준민이고요. 모 대학교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소련, 중국, 북한이라는 세 나라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잘못 얘기했다가 잡혀갈 수도 있는 방송이므로. 오른쪽 분들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세 국가인데요. 네, 게스트 분들께서는 몸조심하시고요. 소련과 중국과 북한에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소련과 시뻘겁니다. 중국과 북한이요? 일단 국기부터 빨갑니다. 지도자들이 다 조금씩 살집이 있었다. 외모 비하하지 마시고. 외모 비하라뇨. 살집 있다는 게 외모 비하입니까? 네. 그게 왜 외모 비하예요? 그러면은 남성백군은 머리에 털이 하나도 없네요는 외모 비하인가요, 아닌가요? 전 머리에 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없다고 쳤을 때. 없다고 쳤을 때요? 없다고 쳤을 때가 아니죠. 뭐라는 거야. 일체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없다고 쳐져요. 남상백군은 으깨 놓은 묵같이 생겼다고 하면 외모 비하인가요, 아닌가요? 그건 외모 비하죠. 제가 아니 이 삼국의 지도자들이 꼭 먹다 버린 감자튀김 같이 생겼네요. 제가 그랬어요? 호주보 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그게 다를 게 뭐예요? 살집이 있다랑 으깨버린 묵 같다가. 예, 그러면 군복이 잘 어울린다. 됐죠? 아, 네. 셋 다 군복이 잘 어울려요. 됐습니까? 네, 이해랑 군은 이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유토피아입니다. 아, 네. 다시 할게요. 예. 갑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유토피아래. 네, 일단 국기가 굉장히 빨갛죠. 다들. 네. 네, 그리고 노동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들입니다. 아, 네. 그런가요? 그 유토피아 아니에요. 이거 말하는 게. 네. 이해람 씨. 아니, 그냥 중요하게만 생각할 수도 있죠. 이해람 씨,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일단 말았어요. 이 빨갱이. 네, 사회주의 지상 낙원이죠. 와, 저기 뭐죠? 여기 역사 팟캐스트 아니었어요? 이거 체제선전 방송이었나요? 농담이고요. 공통점이 있으면은, 소련은 1940년대에 독일과 맞먹는 생산력을 갖추었고, 또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쐈고요. 또 무인 우주선도 발사를 했습니다. 강력한 핵무기를 바탕으로 초강대국 미국과 경쟁하기도 했고요. 북한 역시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빠른 경제 성장으로 남한의 경제력보다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소련, 중국, 북한의 공통점은 초반에 빠르게 경제 성장을 했다라는 거고. 중국이요? 그러니까 소련, 중국, 북한. 중국은 제가 사례를 못 찾았는데 중국은 시작부터 망하지 않았어요, 아닌가? 그 문화대혁명 이후에는 나름 빨리 발전했던 걸로 압니다. 아, 네. 네. 어쨌든 그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이 소련, 중국, 북한은 모두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시대에 대한 향수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뭐 남한도 그런 것 같긴 한데. 남한도 비슷하긴 하네요. 러시아에서 계획 경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체 국민의 과반이 넘어선다고 하고, 또 중국에서는 노동자들이 모택동의 초상화를 들고 시위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 북한에서 역시 김일성 시대의 빠른 경제 성장에 대한 향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전부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다 독재자고 나쁜 놈이라고 배워왔는데 막상 거기 당사자들은 뭐 좀 나쁜 짓 했을 수 있어도 어쨌든 향수를 느낀다라는 거죠. 그렇게 향수를 느끼게 하는 원동력은 뭘까요? 먹고 살만했다 아닙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해란 거는요. 네, 뭐 어쨌든 자기가 그 사회가 변화하는 거를 직접 체감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이 만약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되게
순탄하게 흘러간다? 막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빠른 성장을 했던 그때를 그리워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련과 중국, 북한에 또 공통점이 있다라면은 모두 혁명이 일어날 당시에 공업과 자본주의가 크게 발전하지 못한 주변부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즉, 서구에 있었던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과제가 아직 남아 있었던 것으로 또 주변부 국가는 중심부 국가에 의한 압박으로 체제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여기 부르주아를 다 제거하고 시작하지 않나요, 대부분? 그렇긴 소련, 한데 중국, 북한 모두. 그 막스의 이론에 따르자면야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있은 이후에야 사회주의 혁명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여기보다 셋 다 레닌주의, 스탈린주의, 또 마오이즘, 또 주체 사상으로 네. 다 마르크스 와는 매우 다르죠. 네. 근데 다 마르크스주의를 현실에 맞게 바꾼 거니까 주체사상 제외하고. 근데 이제 또 공통점이 있는데 소련, 중국, 북한 모두 초기에는 물론 완전한 민주주의는 아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는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애시당초 사회주의가 독재를 지향하는 체제는 아니거든요. 사회주의도 엄연히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체제인데 근데 결국 소련, 중국, 북한에서는 혁명 이후 한 20년 정도 주류와 비주류의 투쟁 끝에 단일 계파가 정권을 독점하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반동이죠, 반동. 반동이라니요. 반동입니다. 이 반동이지. 이게 뭐가 사회주의 지상 나거든요. 계속 반동. 소련에서는 볼셰비키가 다른 뭐 사회혁명당이라든지 맨셰비키를 이기고 정권을 잡았고 또 볼셰비키 중에서도 스탈린이 또 독재를 했죠. 중국에서는 공산당 내 여러 계파 중에서 모택동 일파로 정권이 갔고 북한에서는 남로당이라든지 뭐 연안파, 갑산파 같은 여러 계파들이 다 사라지고 김일성으로 권력이 다 수렴됐습니다. 이 세 국가들이 전부 결국은 독재로 갔었던 이유는 뭘까요? 편해서요. 독재가 편해서? 왜냐하면 네. 애초에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과제 자체가 네. 편하고 쉬운 방법의 과제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모양새라도 유지하고 있으려면 가장 편한 방법이 독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한 교실로 비유를 하자면 한 학급을 운영하는데도 예. 사실 교사 독재나 반장 독재가 쉽고 빠르지. 네. 민주주의적으로 전 학교 생활하면서 그렇게 학생회의, 뭐 학급회의를 활발하게 하는 바는 거의 경험한 적이 없어요. 예. 초중고 12년 생활 동안에 편한 방법인 거죠. 이 독재가 모양새를 유지하고 있기는. 그리고 또 아이러니한 게 지금 소련, 중국, 북한 모두 그 다 지금 스탈린이고 모택동이고 김일성을 소비하고 있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그 새 이미지를 소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뭐 김일성이 살던지 뭐 스탈린이 뭐 하던 거 또 뭐 모택동이 뭐 하던 거 모택동 어록 그러고 있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스탈린은 아니죠. 스탈린은 러시아가 뭐 완전히 그러니까 스탈린은 죽자마자 크루쇼프에 의해서 바로 까였으니까. 근데 물론 레닌은 약간 소비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만. 네, 그리고 네. 아무래도 그 계획경제라는 게 그 네.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국가주도적인 것이 많다 보니까 네. 그 국가를 운영하는 어떤 기득권 집단이 조금이라도 권력력을 갖게 된다면 네. 그걸 가지고 국가 자체를 막 주무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딱 독재하기 가장 좋은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독재 체제가 더 많이 발견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남한의 박정희 집권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나요? 또 꼭 그런 건 아닌 거죠. 또 중화민국에서도 결국 장제스도 독재자였고. 네. 그러니까 근데 근데 변호를 하자면 남한과 대만의 경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경제 체제였잖아요. 박정희나 장제스 같은 사람이 10년 전까지 미국의 달러에만 의존해서 네. 그 경제가 굴러가는 기형적이고 기괴한 경제 체제였으니까. 네. 그리고 거기도 말이 자유주의지 사실상 국가 주도적이었으니까 뭐 그죠.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 국가의 비슷한 현상은 사회주의의 속성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박노자 선생의 또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박노자 씨 굉장히 좋아하네요. 네, 제가 읽었던 책에서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네, 여러 계파들 가운데서 대중들에게 가장 매력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 계파가 집권을 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박노자 선생은 설명을 해요.
예를 들자면은 뭐 몰락한 계파들, 뭐 트로츠키라든지 뭐 박헌영이라든지 하는 사람들 대부분 정통 사회주의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또 승리한 계파는 정통 사회주의 노선에서는 좀 비켜나가지고 자본주의적 체제를 일부분 수용한 계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현실과 타협한 계파가 이상만을 추구한 계파에 대해서 승리를 거둔 것이죠. 그럼 왜 이들끼리 정상적인 경쟁을 거친 것이 아니라 네. 한 계파가 나머지 계파를 막 다 숙청해버리고 뭐 이런 걸까요? 편하잖아요. 결국 편리함. 그러니까 그 네. 숙청이라는 게 설득보다 숙청이 편하잖아요.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으니까 뭐 했다라고. 그러니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왜 반드시 이런 그러니까 사회주의와는 관계 없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그렇죠. 독재라는 체제 자체가. 근데 뭐 한국 사회에서 또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지만 예. 특히 공산주의 사회에서 어떤 그 정치적인 당파들끼리의 정상적인 경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한 당파가 딱 권력을 잡아버리고 다른 네.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만의 그 정치적 색채라든지 예. 정책만 그 고집하는 이런 형태는 보기 힘들잖아요.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숙청도 저는 악마화의 일종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자기와 적대시하거나 자기가 대립되고 배치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악마 취급하는 그래서 배제하고 없애버리려고 숙청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 그러니까 악마화의 맥락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메카시즘이 그렇고 네. 한국의 반공주의가 그렇고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쪽에 비해서야 비교적 정상적인 민주주의 체제가 가동이 되고 있었다고 해도 근현대 시기에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어느 한 정권 간의 유착도 굉장히 심했고 또 막 그런 지저분한 일들이 지금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고 지저분했는데 그냥 그 시기의 특징인 게 아닐까요? 왜 그게 특징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기 특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본주의 발전, 그러니까 공업의 발전이 많이 늦어졌으니까. 하여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이게 그래서 그 적색 개발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그 박노자 선생이 제시하신 개념인데요. 국가가 경제를 계획하고 통제하고 국가가 경제를 계획하고 통제합니다. 그래서 자원을 배분하는 목적이 단순한 이윤 추구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양한 정치적 고려를 통해서 자원을 배분하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와 같은 과잉 중복 투자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고 또 노동자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잉 중복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박정희 정권이 망한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거든요. 정권 말기에 과잉 중복 투자를 했다가 이제 경제 개발이 둔화되는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런 적색 개발주의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집권적 권력이 분산되는 경우에는 역동성을 잃고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자본주의 발전이 늦었던 사회주의 국가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농촌에서의 잉여 착취에 있었습니다. 이 도농 간 격차가 심화되었고 결국 적색개발주의 역시 누군가의 희생에 기초한 성장이라는 점에서 적색개발주의랑 또 남한의 국가 자본주의랑 좀 비슷한 점이 있지 않나. 반동이라니까요. 아니 사회주의는 결국 목표가 인민의 해방인 건데 예. 해방이 아니라 예속과 착취를 통해서 국가를 굴러가게 한다는 게 이게 뭐가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저는 반동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맞는 말이죠. 사실 사회주의라고 여기 매력적인 그 정책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예. 그 노동자와 농민이 매력을 느꼈을 만한 정책이면 당연히 굉장히 평등이고 인민의 해방이고 이런 걸 텐데 사실 그런 예. 국가는 없었잖아요. 우리 역사에서. 네. 근데 그래서 뭐 반동이라는 표현이 뭐 굳이 그런 표현을 써야 되나 싶긴 한데 반동문자농들 미친. 반동국가들 그래가지고 소재 미제 아니야 소재 중요한 소재 거는 중재 북재 이렇게 뭐 농촌에서의 뭐 잉여를 착취한다든지 뭐 농촌에서 아사 사태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권들이 계속 유지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똑같이 독재를 했었던 박정희 정권은 결국 무너졌었던 그 차이점을 꼽으라면은 인민이라고 해야 되나? 뭐 대중들에 대한 포섭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도 없고 무상 의료를 했었고 뭐 소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학을 가면은 그 되게 좋은 직장을 배정받을 수가 있었는데 대학에 대해서 뭐 농민이라든지 노동자들에 대한 할당제가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노동자나 농민들이 그 대학에 진학하는 게 좀 쉬웠어요. 그리고 소련 시대의 문맹률도 굉장히 떨어졌고 교육의 질도 굉장히 좋아진 게 또 사실이고 또 뭐 안정적인 직장을 어쨌든 뭐 가질 수 있다 보니까 자본주의 사회와 같은 뭐 실업의 고통은 사실 겪지 않아도 됐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밝은 미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밝은 미래를 그런 체제들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막 오지게 죽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집권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는 것도 결국 79년에 경제 성장이 굉장히 79년이었나요? 80년이었나요? 79년 10월 26일. 네, 79년 즈음에 가가지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지금까지 뭐 성장이 통해서 뭐 얻을 수 있는 희망이라던가 하는 것들이 사실 좀 희미해진 상황에서 이제 부마 항쟁이 일어나고 박정희가 뭐 몇백만 명 뭐 죽일 수도 있다 뭐 그 차지철 말 듣고 뭐 그렇게 하하호호 하고 있다가 이제 김재규한테 총 맞아서 죽는 건데 하여간 소련이라든지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중들에 대한 포섭에 있어서 좀 더 강했다라는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크게 느껴지는 게 네. 스탈린의 경우 저는 정치력이 굉장히 대단했다고 평가를 하는데 왜냐하면 소련은 그 당시 애초에 사회주의 국가 자체가 유물론을 기반으로 해서 종교를 인정하지가 않잖아요. 예. 근데 그 러시아는 지금 정교회라는 거를 믿어요. 동방정교회를 기점으로 하는 그 기독교 크리스트교의 한 분파를 믿는데 동방정교회는 이콘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콘이라고 그 성인들의 초상을 그려놓는 게 있는데 스탈린의 고향인 그루지아 지방에 가면 스탈린의 이콘이 있어요. 네. 성당에 스탈린의 얼굴이 있습니다. 정교회 성당에. 되게 신기하네.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네. 근데 정교회를 소련 자체에서도 아예 버릴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작품에서도 보이듯이 크리스트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 국가였거든요. 러시아 자체가. 네. 그 이반 외제 이후로 그 러시아 정교회 표트르 대제인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러시아 정교회가 들어온 이후로 민초들의 삶 구석구석에 뿌리 잡고 있어서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했는데 그 안에서도 숭배를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탈린이 그리라고 시키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애초에 종교를 그렇게 달궈하는 집단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그런 체제를 일반적인 대중들은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자신이 받던 그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쟁의하고, 노동쟁의하고, 농민쟁의하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좋아할 만한, 자신들이 그리고 외쳐왔던 그런 체제를 딱 만들어주겠다 하면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더 하자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스탈린을 좋아하는 부모 세대는 당장 뭐만 하면 총 맞고 네. 무시당하고 좀 밀려나고 전쟁 겪었던 세대인데 이 스탈린 세대는 그런 부모들에게서 그런 과거 이야기를 들었을 테고 또 그런 차별을 본인도 어떻게 보면 과도기에 있었으니까 겪었을 수도 있는데 예.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해 나가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가지고 제 2차 세계대전에서 3천만 명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스탈린 체제가 계속 돌아갔었던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나치 독일을 이게 제압했었던 승전국이라는 그 프리미엄에서 오는 뭐 약간 자부심 같은 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민족적 그거 하면 또 썰풀 게 많아지는데 네. 그 예로 전 두 가지를 들거든요. 한 성경의 예고, 하나는 한국 사회의 예인데 네. 성경의 예가 생소하니까 더 먼저 얘기할게요. 네. 성경에 보면 성경의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조를 개창을 합니다. 통일 왕조를 개창을 해요. 네. 그 지방에 지금의 이스라엘 모양하고 비슷한 남유다 지파들하고 북이스라엘 지파들하고 왜냐면 거기가 종족 연맹체였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느슨한 연맹 국가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하나의 왕조로 단일 왕조를 세웠는데 그 이후에 당연히 분열이 일어나면서 북이스라엘 10개 종족이 연합한 북이스라엘하고 2개 종족이 연합한 남유다 지파로 나뉘는데 나중에 남유다 지파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던 시절에 예. 그 당시 세계 제국이었던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요. 네네.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는데 어쩌다가 이겼어요.
아시리아가 그 근방의 성 40개를 싸그리 초토화시키고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에서 성경에 보면 막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너희 신이 어디 있냐? 너희 왕 어디 있냐? 너희 백성들에게 우리가 똥물을 뒤집어 씌울 거다라고 아시리아의 고관들이 히브리 말로 막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다음날 갑자기 아시리아 군대가 싹 철수를 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실제 역사가들은 어떤 역사가는 뭐 전염병이 돌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헤로도토스 같은 사람은 난 이게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쥐들이 와가지고 무기들을 갉아먹었대요. 네, 근데요. 뭐 그런 설도 있고, 아니면 애굽에서 후방을 쳐가지고 그걸 막으러 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때 그 남유다의 공고히 자리 잡은 신학이 임마누엘이라는 신학이거든요. 임마누엘이 히브리어로 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건데, 예. 그 임마누엘 정신으로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짓을 해도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어떤 멍청한 짓을 해도 이 나라는 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대제국 아시리아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했어. 신이 함께하기 때문에. 네. 가미가제랑 비슷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신풍 비슷한 거죠. 민족적인 그런 한 번 강렬한 기억이 있는 후로 발전을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 이후의 왕들은 전세를 읽으려고 하지 않고 국제 정세에 등을 돌리고, 네. 내부에서 그런 국제 정세를 읽어내던 사람들을 탄압하고 학살하고 계속 그런 식을 하다가 망합니다. 예. 망해요. 나중에 신바빌로니아 줄을 잘못 타가지고 신바빌로니아와 이집트 간의 알력 다툼 가운데서 신바빌로니아 편을 안 들고 이집트 편을 들었다가 개망하거든요. 예. 그게 생각이 나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월드컵 있잖아요. 네. 2002 한일 월드컵이 뜨겁게 남아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막 요번에도 감독 못하니까 시딩크 데려오라고. 민족적 열망. 네, 민족적 열망이 굉장히 국가에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게 아마 이 소련에도 전 장기적으로 그게 독이 됐을 거라고 봐요. 승전국 장기적으로? 프리미엄이. 애초에 일단 3천만 명이 죽었는데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리 없고요. 그렇죠. 3천만 명이 죽었는데 뭐 그게 막 그 애국자네 뭐네 하면서 우대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네. 그 친지들의 3천만이 죽었으면 그 가족들은 3천만 이상일 거 아니에요. 예. 3천만 곱하기 전 두세 배 국민이- 이상일 텐데, 뭐 두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일 텐데. 스탈린 체제. 그 스탈린 체제에서 사람을 오지게 쳐 죽이고 또 3천만 명이 죽어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스탈린에 대한 지지가 있었던 이유는 되게 재미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소련에서 되게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스탈린이 하도 사람을 쳐 죽여놔가지고 나갈 장군이었었던 거예요. 맞아요. 네, 유능한 장교들을 다 숙청해서.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탈린 체제가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에, 그러니까 스탈린 체제에서는 뭐 대학 교육에 대해서 되게 개방되고 노동자 농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층의 이동이 가능했고, 또 그렇게 고위 장교들을 다 쳐 죽여 놓으니까 신임 장교들이 갑자기 벼락 출세가 가능했었던 그런 게 있었거든요. 3천만 명이 죽으면은 그 3천만 명 자리를 채울 사람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3천만 명 이상?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쳐 죽여도 자기가 또 성공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사람을 죽임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진짜 창조 경제. 네. 그래서 그 러시아 안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여성의 지위가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만큼 여군이 또 많이 생겨난 이유가 남자들이 많이 죽어서. 네. 야, 그런 이게 거죠, 네. 진짜, 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국가 운영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근데 근데 결국 이렇게 사람을 쳐 죽이면서 국가가 운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장기적으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네. 네. 하여간에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 단웨이라고 해가지고 단위라는 게 있어요. 소련에서는 평생 직장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그 노동자들은 평생 일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심지어는 그게 세습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자본주의에서는 정서적 고립 같은 게 있잖아요. 농촌에서 뭐 도시로 와가지고 되게 피폐해지고, 한국의 뭐 70년대 문학들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건 없었던 거예요. 그 정서적인 고립도 사람들이 체제에 불만을 갖게 되는 되게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데, 최소한 그건 없었다는 거죠. 뭐 노동소의 그런 것들, 인간소의 그런 것들. 근데 그게 좀 없었어요. 근데 대신에 이동상의 제약이 있죠. 그 공동체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는 안정감을 얻는 대신에 이동상의 제약은 있는. 그러니까 득과 실이 다 있는 거죠. 소련의 그 고르바초프 시대의 그 페레스트로이카 당시에 2억 명 소련 인구 중에서 양심수가 몇 명이었냐면은 200명이었어요. 몇 퍼센트죠? 거의 뭐
0점. 근데 네. 문과 셋이 모이면 이렇게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0.01? 근데 우리나라의 그 양심수가 200명보단 많거든요, 지금.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그리고 그래서 소련이 위대하다. 아니, 잠깐 얘기 들어봐봐요. 자, 얘기 좀 들어봐봐요. 예. 그 200명의 양심수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소수민족 운동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련의 체제에 대한 반발이라기보다는 그냥 민족적 차별에 대한 반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체제에 반발한 정치범이 이렇게 적었다라는 것은 사회가 평생 직장을 중심으로 되게 잘 포섭되어 있는 사회였다라는 거를 시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련 붕괴는 더 충격적이었던 거고요. 소비재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사회에 밀리는 게 맞지만 문화생활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사회를 압도했거든요. 소련에 있어서는 이제 대학 교육이 무상이었고 또 농촌 노동자 출신에 대한 할당제를 적용하였고요. 도서관, 체육관 등 문화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고 그런 문화생활들이 전부 무상이었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조금 그 화폐 경제적으로 조금 낮은 나라여도 예. 그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지금 망하긴 했지만 예전에 막 임플란트를 공짜로 해준다 막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되게 복지적인 면, 교육적인 면에서는 되게 부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럼 또 어디 가서 포퓰리즘 그런 소리 들어요. 네, 근데 망했잖아요. 거기. 근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석유로 특수를 누렸던 건데 네, 소련은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네네. 그리고 또 소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상백군과 그 여성차별의 역사적 기원 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체로 그 여성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보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문화가 되게 자유로웠고 또 낙태 같은 경우에도 스탈린 시기에 잠깐을 제외하면 허용되었어요. 또 여성의 직장 진출도 굉장히 활발하였고 근데 대신에 이제 고위 정치인 대부분이 남성이었고 또 여성이 가사를 또 전적으로 부담하는 그 이중 고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문제도 존재합니다만 그래도 당시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하면 선진적이었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네, 여기서 여성이 그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조금 지위가 높았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거더라고요. 네. 그 농업 국가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네. 여성도 농업에 많이 참여를 해서 네. 그 굉장히 신체적으로 남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고 뭐 수백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여군이 그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 같은 경우는 독일이나 이런 데는 의무병이나 뭐 되게 특정 병과들 있잖아요. 거기에서만 여군을 예. 조금 썼고 그리고 공군같이 새로 신설된 곳에서만 한 10% 정도 여군을 쓰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참전한 것처럼. 네네. 그런 식으로 여군을 썼는데 소련 같은 경우는 그냥 저격수도 여군 쓰고 공군도 여군 쓰고 해군도 여군 쓰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군의 어떤 정치적으로도 말할 수 있는 그 발언권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이것이 바로 유전자의 그건가요? 유전자가 강력하니 뭐 혈통적으로 슬라브인들이 워낙 그 풍채라던가 완력면에 있어서 갑자기 그래서 레닌이 그 사람을 들어 올린 건가요? 그런가? 그럴 수도 있죠. 예. 레닌.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소련은 이제 지상 락원이었다. 락원. 그리고 거기에 사는 민족들은 굉장히 강력한 민족들이었고. 그래서 네. 효도르가 최강의 남자. 네,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네요. 네. 그렇군요. 역시 소련. 네. 보세요. 초등학생 때 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네, 하여간 그래서 이제 일단 적색 개발주의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다 알아봤는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준비한 대본 여기까지니까 좀 더 하고 싶은 말이나 소감 같은 걸 좀 들어보고 방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련이 이렇게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도 있긴 하지만 저는 지금 러시아 또 구소련 지방이 온갖 분쟁과 분란에 휩쓸리고 있는 게 소련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네. 수민족을 탄압했고 종교를 탄압했고 자유주의적인 물결을 탄압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대한 그 반대급부로 막 지금 사방에서 튀어나오고 있는데 그걸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거기도 푸틴 독재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홍차가 오진 않겠죠. 홍차요? 네, 플루토늄이 들어간 홍차가 오진 않겠죠, 저한테. 네, 푸틴 대통령의 진상품이라며 하사품이라며 그러지 않을 텐데 러시아가 이 난관들을 잘 헤쳐나가고 조금 더 진짜 그 러시아의 문호도 얼마나 위대합니까? 네. 물론 러시아만 문호들이 위대한 게 아니라 러시아의 정신적 유산 또 문화적 유산들이 굉장히 깊은데 그런 깊은 유산다운 나라가 되었으면
그리고 뭐 인종차별도 되게 심하다면서요, 러시아가. 그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러시아 화이팅. 구세요라 러시아. 해람군은요? 어쨌든 러시아와 소련이라는 국가가 그 평등이라는 컨셉을 어떻게 잡긴 잡았던 거잖아요. 근데 예. 이거를 좀 일관성 있게 쭉 이어서 갔으면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도 없었을 거고 뭐 어떤 대상에 대한 차별이 없었을 텐데 이런 일관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도 있었고 그 애초에 막 사람에 대한 차별? 뭐 이런 느낌? 네, 그런 게 있었던 건데 이제는 그 우리가 소련의 모습을 보면서 러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될 거는 배워야 되고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거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텐데 이런 평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배워야 될 것을 좀 많이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 사회에서. 네. 그래서 나중은 없습니다. 네. 평등에 있어서 그냥 그렇다고요. 말하세요.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소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하는 국가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초반에는 발전이 되게 빨라요. 북한도 그렇고 소련도 그랬고. 근데 어느 순간 가다가 그게 정체가 되는 시점이 좀 오거든요.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체로 공통점인데 그게 왠지 참 궁금해요, 저는. 그게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가뭄도 있었고 뭐 소련에서도 흉년이 있었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항상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자본주의 국가들은 뭐 어쨌든 좀 더 발전한 반면에 사회주의 국가들은 뭐 가다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북한처럼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뭐 경제 성장을 좀 더 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그래가지고 왜 중간에 정체되게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경제사 쪽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마 시즌2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교류와 경쟁 때문이 아닐까요? 교류와 경쟁. 나중에 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경제는 전 살짝 빠지겠습니다. 네. 힘듭니다. 제 머리 감당하기 어려워요, 경제는. 네, 어쨌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했고요. 두 분 다 재밌으셨나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영혼이 없네요. 아유, 정말 재미가 있었습니다. 개꿀딱, 너무 앙티모티. 그냥 제 동생들도 데려와서 한번 체험시켜주고 싶고, 청취자들한테도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잘나셨고요. 네, 지금까지 우리들의 사생활, 러시아 혁명과 적색개발주의 2부작 이렇게 마치고 저는 진행자 이준민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